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9회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명령어를 보면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오퍼레이션. 자, 연산자 부분이죠. 연산자 부분. 또는 오피코드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퍼랜드라고 하는 자료부 또는 번지, 주소부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을 때 문제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바이트 그러면 여기 오퍼레이션, 오피코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연산자의 기능이 아닌 것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산자의 기능은 뭐뭐 있어요? 자, 연산자 기능 네 가지가 있죠. 함수 연산 기능, 함수 연산 기능, 그 다음에 전달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입출력 기능.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아닌 거,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면 자료의 주소 지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연산자의 기능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다음 불대수의 기본 법칙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자, 뭐 내용을 보니까 이 A 합 B, C 요건데, 요거를 이렇게 뒤에 괄호를 묶거나 앞에서 이렇게 괄호를 묶거나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A 합 B나 그 다음에 B 합 A나 요게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교환 법칙이고요. 요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결합법칙이 결합법칙. 그러니까 뒤에 거를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나, 앞에 거를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나,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명령어 형식의 첫 번째 바이트의 기억이 되는 것은 그런데 앞에 1번 문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명령어가 있을 때 첫 번째 바이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 이 부분.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기억이 되는 건 뭐가 기억이 돼요? 오피코드, 연산자 부분. 그러니까 오피코드, 다른 말로 하면 오피코드라고도 하잖아요. 오피코드. 그래서 실제로 수행할 명령어를 기입해주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는 FCD 코드는 몇 개의 존 비트를 갖는가라고 했는데 FCD 코드는 총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비트. 그죠? 자, 그중에 이 존 부분은 4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4비트. 알겠죠? 그리고 디지트 부분 여기도 4비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8비트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존이 몇 비트로 되어 있냐라고 했으니까 4비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5번은 주소 지정 방식 중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명령의 피연산자부에 피연산자의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연산자의 값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명령어 중에 자, 여기 이 주소 부분 있잖아요. 이게 주소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가 아니라 실제 값을 써주는 거예요. 실제 값. 그래서 메모리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주소 지정 방식을 뭐라 그래요? 이미디에이트 어드레스 모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이 주소 부분에 실제 값을 써줌으로 해서 메모리로 참조하는 횟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처리 속도가 빠른 거고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한 번 찾아가는 거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두 번에 거쳐서 찾아가고 그런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5번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다음 그림의 논리 회로에서 A, B, C에 대한 출력 Y의 값은 그랬는데 자, 여기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게이트가 어떤 식으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엔드 게이트죠, 이거.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곱으로 나타내고요.
이거는 오어 게이트죠. 오어 게이트는 합으로 나타나게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요 부분을 보면 A와 B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AND 게이트를 거쳐서 나오니까 A, 곱, B.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B가 낫 게이트를 거쳤으니까 B의 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AND 게이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C 값하고, 그 다음에 B 바한 값하고 곱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오어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 둘을 합으로만 연결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A 곱 B 요거 하고 그 다음에 B 바한 거하고 C를 곱한 값하고 더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요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 1번인가요?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은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 A는 1, B는 1일 경우 S와 그 다음에 자리 올림 C. 자, 요건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 요거는 뭐예요? 반가상기의 회로도입니다. 반가상기 회로도. 알겠어요? 자, 그래서 A와 B가 1이 돼요. 그러면 1이 들어가면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는 서로 어때요? 서로 같은 값이 들어오면 0이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를 때만 1인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S는 0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AND 게이트는 둘 다 1이면 결과가 1이 나오죠. 그러니까 S 값으로는 0이, 그 다음에 C 값으로는 1이. 이렇게. 알았나요? 자, 그 다음 반가상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거 이게 반가상기인데, 반가상기에서는 진리표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식,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논리식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A와 B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S는 어떻게 돼요? S는 A 익스클루시브 오어 B.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풀어서 나타내면 A 곱 B 바, 그 다음에 더하기 A 바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A와 B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S는 0, C는 1.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요. 8번은 CPU에서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거나, 실행 순서를 제어한대요. 실행 순서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워드는 그랬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제어 워드를 우리가 PSW라 그래요. PSW. 알겠어요? 자, 프로그램 상태 워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PSW, 그래서 이 PSW를 기억하는, 얘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플래그 레지스터잖아요. 플래그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라는 게 CPU의 어떤 실행 순서라든 이런 걸 제어해주는 레지스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래그 레지스터에는 PSW 값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 PSW 값을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플래그 레지스터.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8번 문제는 CPU에서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어 워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PSW. 그러니까 CPU 현재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워드를 PSW라고 하고 이 PSW는 플래그 레지스터에 기억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영주소 하면 뭐라고요? 영주소 하면 스택.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1주소 하면 누산기. 알겠죠? 그래서 영주소 하면 스택. 자, 그 다음에 10번 레지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거는 IR이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알겠죠? 번지를 기억하는 거, 이거는 MAR이고요. 연산 결과를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건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알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8진수. 요거를 16진수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는데 8진수를 바로 16진수로 바꿀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2진수를 거쳐야죠. 2진수를 바꿨다가 그놈을 16진수로 바꿔야죠. 그럼 8진수 2, 3, 4를 먼저 2진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진수 2, 3, 4를 2진수로 바꾸면 8진수 한 자리는 2진수 세 자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 4 해서 4자리 여기가 1이면 되고 나머지는 0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1, 2, 4 그래서 4자리가 0이고 2자리와 1자리가 1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는 1, 2, 4에서 2자리가 1이고 나머지는 0이 오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뭘로 하면 돼요? 얘를 4자리씩 4개씩 묶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앞에 있는 0 요거는 이제 불필요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1, 2, 4, 8, 4하고 8하고 더해서 10인데 12를 16진수는 C라고 하죠. C. 그죠? 그 다음에 1, 2, 4, 8에서 8과 1이 더해지면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진수 2, 3, 4는 16진수로 바꾸면 9C가 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은 중앙처리장치의 제어 부분에 의해서 해독되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그죠? 요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다음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 주는 거고요. 알겠죠?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이진수. 자, 101011에서 11001을 빼면, 자, 이거 직접 빼보시면 돼요. 자, 101011 빼기. 그 다음에 5자리인가요? 그러면 11001. 이렇게 해서 빼보는 거죠. 그러면 1에서 1 빼면 0이고요. 1에서 0을 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1이고 0에서 0 빼면 0이고요. 1에서 1을 빼면 0이고 그 다음에 0에서 1을 못 빼니까 앞에서 하나 빌려와요. 근데 이진수기 때문에 1을 빌려오는 거예요. 10진수에서는 빌려올 때 10을 빌려오지만 이진수니까 1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1 빼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었지만 빌려줬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010010인데 자, 이와 같은 거 찾아오는 근데 답이 5자리로 되는 게 앞에 있는 0은 이건 불필요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네요. 10010.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찾으시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A라는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B라는 컴퓨터에서는 수행이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A 컴퓨터에서도 호환이 되고 B 컴퓨터에서도 호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호환성이라는 호환성.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얼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 가능한지 요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가용성이고요. 가용성.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채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보면, 이렇게 셀렉트 채널이 있고,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고,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동시에 여러 개,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멀티플렉스 채널이에요. 멀티플렉서. 셀렉트 채널은 한 개씩 고속이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채널은 저속이고 동시에 여러 개.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은요. 자, 요와 같은 식을 간략화하면 그랬는데, 자, 여기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곱 B 요거를 하나로 보시고 이렇게 분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A 곱 A 요거는 A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항에서 A가 공통이니까 A로 묶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낸 것은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7번은요. 다음에 표시된 진리표가 나타내는 회로는 그랬네요. 단, 입력은 A, B이고 그 다음에 출력은 S와 C인데 S는 썸을 나타내고 C는 캐리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요거 딱 보면 이게 뭐를 나타내는 진리표인지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건 반가산기에 대한 반가산기 진리표예요. 알겠어요? 자, S는 썸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0하고 0하고 더하면 0이고 0하고 1하고 더하면 1이고 1하고 0하고 더하면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1하고 1하고 더하면 0이 되면서 올림수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올림수 안 생기고요. 이게 이진수 한 자리를 더했을 때 나타내는 반가산기 진리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반가상기 요걸 가지고 이 진리표를 가지고 회로도도 여러분들 그리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와 B가 입력이 돼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이게 뭐가 되고요? S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A와 B가 AND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올림수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식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셔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반가상기 진리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특정 비트 또는 특정 문자를 삭제한대요. 자, 삭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산은 그랬는데, 자, 5원은 뭐예요? 삽입할 때 쓰는 거예요. 삽입할 때. 알겠죠? 삭제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AND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마스크 동작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마스크 연산. 삭제할 때. 알겠어요? 컴플리먼트라는 건 보수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기억장치에 맨 처음부터 1바이트마다 연속된 16진수의 번호를 부여하는 번지 방식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어떤 주소 책에 의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 주소라고 그래요. 절대 주소. 앱솔루트. 자, 그래서 절대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억 장치의 고유 번지로서 0, 1, 2 뭐 이렇게 해서 16진수로 약속을 해서 순서대로 결정해 놓은 번지. 즉, 기억 장치 중에 기억 장소를 직접 주소로 지정해서 주소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형태를 절대 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된 어떤 책에 의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고 하는 거. 이거를 절대 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0번요.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로돼요.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어 장치와 그 다음에 연산 장치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레지스터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로 중에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그러면 이건 산술 및 논리 연산이라면 실질적으로 처리한 연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연산. 그러니까 연산 장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연산 장치 그러면 ALU, Arithmetic Logic Unit. 이게 산술, 이게 논리, 그 다음에 장치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ALU 연산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활용 문제죠. 21번. 자, 다음 중 강연회나 세미나, 연구 발표, 교육안 등을 상대방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은 뭐냐? 발표하고 할 때 쓰는 거. 강연회나 세미나. 자, 프리젠테이션. 그죠? 파워포인트.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니까 어때요? 관리자죠. 관리자.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DBA죠. DBA가 바로 관리자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만약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물어봤다 그러면 시스템은 DBMS죠. 알겠죠?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DBA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다음 SQL 검색문의 의미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select 검색문이죠. 자, 이거 별표 아스트리크 요거의 의미가 모든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from 학생,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의 모든 속성을 검색하게끔 하는 그런 구문이에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첫 번째 레코드의 모든 필드, 첫 번째 레코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마지막 레코드의 모든, 이거 아니고 학생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 요거죠. 모든 것.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별표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4번은 프리젠테이션의 용도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기업체 설명회 또는 발표회에서, 그 다음에 세미나 자료 작성을 할 때, 그 다음에 통계 내고 할 때, 뭐 교육 자료 작성인데 통계 내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좋아요? 프리젠테이션보다 스프레드시트가 더 좋죠. 그죠? 계산하고 하는 거, 뭐 차트도 그리고 하는 거. 그래서 통계 자료는 스프레드시트가 더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삭제하기 위한 SQL 명령어, 테이블 자체를 지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테이블을 지우려고 하면 드랍 명령을 이용하는 게 좋죠. 드랍. 딜리트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맞는 하나의 어떤 행위나 조건에 맞는 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 쓰는 거. 이게 딜리트고, 이 테이블 자체를 지운다 그러면 드랍문이라고 해요. 드랍문.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자, 드랍, 지워라 이거죠. 테이블, 인사 테이블을 지워라. 자, 그런데 옵션으로 캐스케이드가 지정이 됐네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인사 테이블 뿐만 아니라 이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참조 테이블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사 테이블을 삭제한다. 이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것까지. 그래서 인사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테이블을 삭제한다. 연쇄적으로 삭제한다. 자, 요게 바로 캐스케이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가장 올바른 내용이고, 인사 테이블이 참조 중이면 삭제되지 않는다. 삭제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레스트릭트로 지정을 해주셔야죠. 쓰이고 있을 때는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7번이요. 27번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은 그랬는데, 자, 일단 DBMS의 기능은 정의 기능, 그 다음에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종류로는. 그 중에서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게 뭐예요? 조작 기능이죠. 조작 기능. 알겠어요? 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의미라고 했어요. 만드는 의미.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고 선언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제어 기능은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관리해주는 기능을 얘기하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조작 기능이라고요. 조작 기능.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화면. 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이 화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슬라이드라고 하잖아요. 슬라이드.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스프레드시트에서 반복되고 규칙적인 작업을 일괄 자동 처리하는 거. 반복적인 작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기억을 시켜놨다가 자동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매크로 기능이죠. 매크로 기능. 맞죠? 자, 필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에 맞는 것만 표시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SQL에 DML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언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 자, DDL 정의어에는 create문, alt문, drap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작어 DML은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DCL 정의어에는 grant, revoke, 그 다음에 commit하고 rollback 이렇게 언어별로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문제는 DML 조작어가 아닌 것. 자, create문이라든지 alt문, drap문 이것은 정의어입니다. 정의어 DDL 알겠죠? 그래서 30번 이 문제에서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는 이제 PC 운영체제 문제죠. 자, 그래서 31번은 전산영어 문제인데, 자, 이렇게 쭉 읽어보면, quantity of work. 그러니까 일의 양이에요. 일의 양. 자,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걸 뭐라고 해요? 처리 능력이래요. 처리 능력. 스루풋. 처리 양. 처리 능력.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2번은 윈도우 98 환경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대요. 우리 윈도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할 수가 있죠. 이런 환경,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 작업.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는 멀티 유저 운영 체제는 아니에요. 유닉스가 멀티 유저 운영 체제라 그랬고요. 자, 여기서는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은 윈도우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자, 이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윈도우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하드웨어를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시작되게 하는 것, 뭐 이거 아니고요. 운영체제가 주변 기기를 자동 인식하게 하는 것, 이건 맞죠. 그죠?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컴퓨터가 작동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 비연속적인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할 때는 무슨 키를? 컨트롤 키를 이용하죠. 컨트롤 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려는 파일들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5번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은 기능이 나타나게 하는 단축키. 이거 단축키죠, 단축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Shift F10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건 단축키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단축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하는 단축키. Shift F10.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은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딱 보면 컴퓨터 켜서 보면 아랫부분에 여기 작업 표시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작 버튼 이렇게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또는 창을 열어놓으면 이 열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버튼 형태로 해서 여기에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누르면 쉽게 작업 전환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죠?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컴퓨터에게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사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뭐예요? 운영체제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알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윈도우 98에서
특정 파일을 찾고자 할 때 찾기를 이용을 하는데 다음 중 찾기 방법에 의해서 특정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찾는 방법 여기서도 뭐 앞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파일 형식을 알고 있을 때 그다음에 날짜를 알고 있을 때 파일의 작성자를 알고 있을 때 파일에 포함된 문자를 알고 있을 때 등등이 있는데 이런 형식이나 날짜 문자 포함된 문자열 전체를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일부를 알고 있어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일을 누가 작성했는지 이 작성자 이름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파일을 찾을 때.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의 결과가 아닌 것. 디스크 조각 모음, 이걸 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디스크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저장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파일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우고 하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약간씩 빈 공간이 있는데, 이런 빈 공간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 이게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디스크의 공간이 확장되어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한다. 공간이 확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내 이렇게 비어있던 공간을 한쪽으로 모으게 되면 이쪽으로 그러면 또 빈 공간이 있을 테니까 빈 공간이 이동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공간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되겠고요. 알겠죠? 공간이 늘려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39번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도스에서 지정한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는 명령어 이름 리네임 REN 요거요. 알겠죠? 리네임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이고 MD라고 하는 건 디렉토리 만들 때 make 디렉토리 그 다음에 X카피는 하이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복사하고자 할 때 체크 디스크는 디스크 검사하는 거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도스의 내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내부 명령어. 자, 디스크의 별도의 독립 파일로 존재해야 한다. 요거는 외부 명령어에 대한 거죠. 외부 명령어. 내부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command.com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부팅만 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라 그랬고요.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거, 요거는 외부 명령어입니다. 외부 명령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상태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맞죠? 맞습니다. 자, command.com 파일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command.com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파일이고 요거가 있어야 부팅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부 명령어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잘못된 거고요. 보조기억장치에 있다가 로드되어 주기억장치로 로드된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거 요거 외부 명령. 지금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외부 명령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프롬프트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내부 명령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윈도우 98에서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 창을 종료. 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창을 종료하고자 하는 거. 이거 단축키는 뭐예요? Alt F4죠. Alt F4. 알겠어요? 답은 1번이고요. 창을 종료할 때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43번 유닉스 운영체제 기초가 되는 언어. 자, 유닉스는 대부분 다 어떤 언어로? C 언어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확장성과 이식성이 뛰어나다 그랬고요. 이게 확장성과 이식성이 뛰어난 이유가 C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언어 중에 C 언어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4번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나타내기 위한 유닉스 명령어는 그런데 경로를 나타내는 유닉스 명령어 pwd죠. pwd. 맞죠? 자, cd는 디렉토리 바꾸는 거고 kill은 프로세스를 종료해 주는 거고 cp는 복사하는 그런 명령어고 그렇죠. 그래서 경로를 나타내고 하는 거 pwd입니다. 유닉스에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윈도우 98에서 시스템 도구 메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윈도우 98 시스템 자, 시스템 도구에서 보면 디스크 검사나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포맷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요. 알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6번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는데 하드웨어 신호래요. 어떤 하드웨어 신호냐면 suspend execution. 그러니까 실행을 중지하는 뭐에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하는 하드웨어 신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작업을 쭉 하다가 이거를 중지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interrupt라고 하잖아요. interrupt.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 가장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에게 가장 먼저 CPU를 할당해 주는 거. 그러니까 순서대로 먼저 들어온 거부터 먼저 CPU를 할당해 주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FIFO라고 하죠. FIFO. 알겠어요? 자, LRU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고요. LFU는 사용된 횟수가, 이건 횟수의 횟수, 횟수가 적은 것부터 교체해 나가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요청한 것부터 먼저 CPU를 할당해주고 하는 거. 이거 FIFO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윈도우 98에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오래 둘 때 그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고 있는 장소. 이걸 뭐라고 하냐? 클립보드라고 하죠. 클립보드. 클립보드. 알겠어요? 클립보드. 자, 그래서 이 클립보드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거를 복사한다든지 그러면 그 내용은 덮어 써지는 거니까 그 전의 내용은 없어지는 거고요. 알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9번이요. 49번은 도스의 dir 명령 중에서 한 줄에 5개씩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를 출력해 주는 것은 그랬는데, 자, dir의 옵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dir/p는 파일의 내용이나 이런 게 목록이 많을 때 그게 한 화면으로 다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dir만 하게 되면 그냥 쭉 넘어가는데 그거를 한 화면 단위로 끊어서 표시하게 할 때 /p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 명만 해서 한 줄에 5개씩 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화면에 가장 많이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이 /w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RS는 하이 디렉토리 정보까지 표시해 주는 거고, dir/a, 요거는 지정한 속성 파일만, 속성을 갖는 파일만 표시해 주는 거고, /o는 정렬 순서대로 표시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dir 명령 중 한 줄에 5개씩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를 출력해 주고 하는 거, 이거는 dir/w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운영체제의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신뢰도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이거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처리 능력은 수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것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응답 시간은 수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응답 시간이 길어야 되냐고요? 아니죠.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얻어올 때까지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그에 대한 결과를 얻어오는 이 응답 시간은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1번부터는 이제 정보통신에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10mW는 몇 dB냐. 자, 요 문제도 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1mW가 0dB예요. 그 다음에 10mW는 10dB고 100mW가 20dB고 그 다음에 1000이 30이에요. 이건 로그 연산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mW 이거는 10dB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2번 다음 중 DT/DC의 접속 규격에 관한 특징이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DC와 DT
그러니까 단말기와 신호 변환기 사이에 접속에 관련된 규정사항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기계적인 면, 정기적인 면, 절차적인 면,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이죠. 기능적인 면. 기능적. 통신적이 아니라. 알겠어요? 기능에 관한 내용.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은 다음 중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시 발생되는 오류의 검출과 재전송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것은 그랬는데 통신 시스템에 보면 여러분들 전송계가 있어요. 전송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통신 제어 장치가 있죠. 통신 제어 장치. 그죠? 이 통신 제어 장치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시 발생되는 오류 검출이나 재전송 이런 것 등을 관리하고 제어하고 하는 것이 바로 통신 제어 장치입니다. 통신 제어 장치.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4번 HDLC. HDLC라고 하는 것은 비트형. 비트형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레임 구조. 플레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요거 알아주시라 그랬잖아요. 맨 앞과 뒤에는 플래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그 다음에 오류 검출용, 오류 검출을 위한 코드, 그 다음에 끝을 나타내는 플래그.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구조 알아두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 구조에 맞춰서 된 거. 그래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잡음 중에서 내부 잡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열잡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회선이 있으면 이 회선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나 전기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갑자기 막 이동이 되고 하다 보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이 발생함으로 해서 어떤 정보 전송할 내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걸 열잡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내부잡음이라 그래요. 내부잡음. 알겠죠? 자,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이제 접속할 때 생기는 거고요. 그죠? 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접돼 있는 선들 간에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내내 표준에 대한 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내내 표준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802 시리즈인데 802.1은 상위 그 다음에 계층과 인터페이스 간의 규약, 그 다음에 802.2 이건 이제 논리 링크, 그 다음에 802.3은 CSMA CD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CSMA CD라고 하는 게 뭐죠? 버스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 버스라고 하는 게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전송이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선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선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회선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 이거를 점검하고 만약에 사용 중이 아닐 때는 보내고 사용 중일 때는 대기하게 하는 거기에다 이제 충돌이 발생할 것까지 대체하고 하는 게 바로 CSM의 CD. 그게 바로 802.3에 대한 내용이고요. 802.4는 토큰 버스 토큰 링. 토큰 버스 토큰 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링형이면 링형의 토큰이라고 하는 어떤 매체를 전달하는 수단이 계속 회전을 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802.6은 맨. 그 다음에 802.11이 무선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잘못됐죠. 여기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랜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브릿지, 그다음에 전송 매체, 라우터 이런 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거니까 필요하고요. 모뎀이라고 하는 건 이건 과거에 전화선을 이용을 할 때 그때 사용하던 신호 변환기예요. 지금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랜 카드가 있어요. 대신에 랜 카드. 알겠죠? 이거는 과거에 전화선으로 통신하고 할 때 쓰였던 신호 변환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회선이 있으면 이 회선의 마지막에 있는 요거, 그래서 정보를 실질적으로 받고 또 필요한 걸 입력하기도 하는 거, 이런 기기를 우리가 단말장치를 단말장치.
단말기.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서 자,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텔레비전 그럼 뭐예요? IPTV죠, IPTV. IPTV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TV잖아요. 양방향. 그래서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뉴미디어 매체가 바로 IPTV라고 했죠. IPTV. 알겠죠? 자, 여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그러니까 뭐 이런 망이나 이런 회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이거를 유비쿼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이런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유비쿼터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문제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텔레비전 그러면 IPTV입니다. IPTV.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위상 변조를 하는 동기식 변복조기의 변조 속도가 1200보이고 디지트 비트를 사용한다면 통신 속도는 그랬는데 이 BPS 자 BPS를 구하는 공식 있죠. 전송 속도 BPS 어떻게 구해요? 변조 속도 곱하기 신호당 비트수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맞아요? 자 근데 디지트 비트라고 하는 건 2비트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1200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답은 2400에서 2번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변조 속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라고 하는 것은 1초당 초당 변화 신호 변화 횟수단 말이에요. 변화 횟수. 그러니까 1초에 1200번의 신호가 변조되었다는 얘기예요. 1200보 하면 근데 그 신호가 한 신호가 2비트로 되어 있대요. 2비트로. 그러니까 2비트로 되어 있는 거 1200개의 신호가 1초당 변조됐으니까 신호를 전송하려면 변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얼마만큼 전송이 되었는가를 알아보려면 신호 변화 횟수, 보를 신호당 비트수와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200 곱하기 2 해서 24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9회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